평양 미래과학자거리 한 건물 지하실.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연구소지만 내부는 첨단 컴퓨터 장비로 빼곡했다. 수십 명의 젊은 해커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을 놀리는 중이다. 정찰 총국 121국, 공화국 최고의 사이버 전사들이 모인 곳이었다. 한준혁은 구석 자리에서 작업 중이다. 책상 위엔 최고 통치권자 초상화 배지가 놓였고 벽면엔 붉은 구호 플래카드가 걸렸다. 화면 속에선 나만의 한 금융기관 서버가 무너져 내린다. 너무 쉬운 일. 종이 성을 허무는 것처럼. 코드 몇 줄이면 수천만 원이 움직이고 수만 명의 정보가 손안에 들어온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다. 오히려 무겁게 짓눌렀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 조국을 지키는 일인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인가? 뒤에서 발소리. 리명철 소자였다. 121국 내부 감찰 담당인 그는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동료들을 감시한다. 의심과 경계로 가득한 눈빛. 준혁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른다. 리명철이 H은행 작업 결과를 묻자 준혁은 짧게 완료했다고 답했다. 리명철은 잠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준혁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주머니 속엔 어젯밤 몰래 복사한 USB 메모리. 그 안엔 남한 원전 백도어 파일이 담겼다. 만약 들킨다면 즉시 정치범 수용 소행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운명. 저녁이 되자 준혁은 중국 선양시내 조선족 밀집 지역으로 향했다. 허름한 식당 뒷골목에서 한 남자가 기다린다. 중국 국적 조선족 브로커. 몇 달 전부터 조심스럽게 접촉해온 인물. 준혁은 주변을 살피며 다가갔다. 골목엔 쓰레기 냄새와 하수구 악취가 진동한다.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지만 준혁은 USB를 바로 건네지 않았다. 이 작은 메모리가 생명줄이자 올감이었다. 브로커는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화면엔 남한 주요 원자력 발전소들의 전산망 구조도와 침투 경로가 상세히 펼쳐졌다. 단순한 해킹 자료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뒤흔들 폭탄. 브로커가 일주일 후 연락하겠다며 두만강 쪽 이동을 지시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거리엔 혁명 구호 포스터가 즐비하고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걷는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은 배신자인가, 진실을 향해 가는 자인가.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한다. 원전이 마비되면 병원의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이 꺼지고 겨울엔 난방이 멈춘다. 노인들이, 아이들이, 환자들이 죽을 수 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그 생각이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121국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동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리명철이 전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하는 중이다. 준혁의 등에 식은땀. 벌써 들킨 건가? 리명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최근 내부 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전원이 조사 대상이라는 것. 준혁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표정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각오한 길. 이 게임에서 지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잘 안다. 주머니 속 USB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진다. 조사는 사흘 동안 이어졌다. 121국 전 직원이 한 명씩 불려가 신문 받는다. 준혁의 차례가 오자 침착하게 신문실로 들어갔다. 리명철이 책상 앞에 앉아 기다린다. 책상 위엔 각종 서류와 노트북, 벽면엔 초상화. 리명철이 최근 3개월간 작업 내역 설명을 요구했다.
준혁은 차분하게 답했다. H은행 해킹, 지증권사 침투, 정부기관 서버 탐색까지 모든 임무를 빠짐없이 보고한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USB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을 뿐. 리명철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관찰했지만 결국 증거를 찾지 못하고 나가라고 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왔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언제 다시 조사받을지 모른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준혁은 조심스럽게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뜬다. 원전 백도어 코드, 금융망 침투 프로그램, 통신망 마비 스크립트. 이 모든 것이 실행되면 남한 사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파일 하나를 열자 상세한 공격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첫 단계는 원전 냉각 시스템 제어권 탈취, 두 번째는 비상전원 차단, 세 번째는 방사능 경보 시스템 무력화. 마지막 단계까지 실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 손이 떨렸다. 이건 전쟁 무기였다. 총이나 폭탄보다 무서운 보이지 않는 살인도구.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본다. 선양신의 야경이 펼쳐진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간다. 평범한 일상.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가족이고 희망이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다는 사실. 견딜 수 없었다. 며칠 후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혁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이번엔 선양 외곽의 폐공장. 주변엔 인적이 드물고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다. 브로커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루트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두만강 출발.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브로커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다. 평소보다 긴장해 보이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린다. 하지만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탈북 브로커라는 직업 자체가 위험하니까. 브로커가 조직에서 의심하지 않느냐고 묻자 준혁은 조사가 끝났다고 답했다. 브로커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붉은 불씨가 어둠 속에서 깜빡인다. 한동안 침묵.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져갈 건 많지 않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USB. 이 작은 메모리 하나가 자신의 전부였다. 이것만 있으면 남쪽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아니, 적어도 속죄할 기회는 얻는다. 그날 밤 준혁은 오랜만에 고향을 떠올렸다. 평양 교회의 작은 마을. 할머니와 함께 살던 낡은 집. 마당의 사과나무. 그 나무 아래서 할머니는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국경 너머 사람들 이야기, 전쟁 전 남쪽 친척들 이야기. 어린 준혁은 궁금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조상을 둔 사람들이 왜 총을 겨누는지. 이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준혁은 USB를 가슴팍에 꼭 껴안았다. 최후의 무기이자 최후의 희망.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추듯 떨어진다. 일주일 후면 자신도 저 눈처럼 경계를 넘어 새로운 땅에 내려앉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구원인지 또 다른 지옥인지. 일주일이 지났다. 준혁은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선양에서 북쪽으로 6시간을 달려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도착. 황량한 벌판과 얼어붙은 강이 펼쳐진다. 두만강이었다. 강 건너편엔 북한 땅이 보이고 국경 초소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브로커는 낡은 트럭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다. 함께 온 사람이 2명 더. 모두 탈북 시도자들. 한 명은 50대 여성, 다른 한 명은 20대 초반 청년.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절대 소리 내지 말 것. 국경 초소 순찰이 2시간마다 돈다는 것. 준혁은 가방을 단단히 메고 강둑으로 내려갔다. 얼음이 얇게 얼었지만 완전하진 않다. 찬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뼈를 내는 추위. 이가 딱딱 부딪힌다. 일행은 조용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물살이 거세지 않아 다행이지만 추위는 견디기 힘들다. 다리는 금세 감각을 잃어간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청년이 비틀거렸다. 물에 발이 빠지며 철벅 소리. 브로커가 재빨리 붙잡았지만 이미 소리는 어둠 속으로 퍼진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국경 초소의 궁견이었다. 이어서 확성기 소리. 브로커가 다급하게 손짓했다. 뒤에서 총소리. 공포탄인지 실탄인지 알 수 없지만 준혁은 필사적으로 달린다. 물보라가 튀고 숨이 가빠온다. 심장이 터질 듯 뛴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 도착. 준혁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기어 올랐다. 옷은 흠뻑 젖었고 온몸이 얼어붙는다. 브로커의 재촉에 숲속길을 한참 달려 트럭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급하게 출발. 뒤를 돌아보니 국경 초소의 불빛이 점점 멀어진다. 준혁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첫 관문 통과.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덜컹거리는 차체 안에서 일행은 말없이 앉아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청년은 창밖만 바라본다. 준혁은 가방 속 USB를 확인했다. 다행히 물에 젖지 않았다. 방수 케이스가 신의 한 수였다. 몇 시간을 달려 한 마을 도착. 조선족들이 사는 작은 마을. 브로커는 일행을 허름한 집으로 안내했다. 방 하나짜리 좁은 공간. 난방도 제대로 안 돼 입김이 하얗게 난다. 브로커는 며칠 쉬라며 곧 연락하겠다고 했다. 나간 후 준혁은 젖은 옷을 벗고 담요를 뒤집어 썼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제 진짜 도망자. 121국에선 이미 자신을 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리명철이 이끄는 추격조가 곧 파견될 것이고 중국 공항까지 동원될 수도 있다. 그날 밤 악몽을 꾸었다. 리명철이 총을 겨누고 자신은 도망치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동이 튼다. 창밖으론 마을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평범한 아침 풍경. 이틀 후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다. 뭔가 잘못됐다. 브로커는 계획에 변동이 생겼다며 원래 루트로는 갈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준혁의 가슴이 철렁.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공안이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것, 다른 루트를 찾아야 한다는 것.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브로커를 믿을 수밖에. USB를 가슴에 품고 준혁은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이미 덫이 쳐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지만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는다. 준혁과 일행은 좁은 방 안에 갇혀 지낸다. 식량은 떨어져 가고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여성은 계속 기침을 하고 청년은 창문 틈으로 밖을 감시하며 초조해한다. 준혁 역시 마찬가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나흘째 되던 밤 브로커가 나타났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준혁의 본능이 경고한다. 위험하다. 브로커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새 루트를 확보했다고 이분들이 안내해 줄 거라고 말했다. 그 순간 직감했다. 배신이다. 브로커는 돈을 더 받고 자신들을 팔아넘긴 것이다. 북한 측에 아니면 중국 공안에.
준혁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도망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낯선 남자 하나가 다가왔다. 허리춤엔 총. 준혁은 침착하게 가방을 챙기는 척하며 뒷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때 청년이 갑자기 소리쳤다. 순간 상황이 급변한다. 남자 하나가 청년을 붙잡으려 하고 여성은 비명을 지른다. 준혁은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고함 소리, 총소리도 울렸다. 준혁은 어둠 속으로 필사적으로 달린다. 마을 골목을 빠져나와 들판으로 향했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 숨이 터질 듯 했지만 멈출 수 없다. 살아야 했다. USB를 남쪽으로 가져가야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속죄 방법. 한참을 달려 폐가 하나를 발견했다. 안으로 숨어들었다. 가쁜 숨을 참으며 귀를 기울인다.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다. 추격자들이 폐가 앞을 지나간다. 다행히 안으로 들어오진 않는다.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조금 숨을 돌렸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이제 브로커도 적이 되었고 갈 곳도 없다. 중국 땅에서 혼자 남한까지 가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다. 가방을 열어 USB를 확인했다. 다행히 무사하다. 이것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 남한 정보기관에 넘기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새벽녘 폐가를 빠져나와 기차역으로 향했다. 중국 신분증은 없었지만 현금은 조금 있다. 브로커에게 미리 받아둔 돈. 역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는 표를 샀다. 광저우행 기차. 남쪽으로 최대한 멀리 가야 한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중국 대륙이 끝없이 펼쳐진다. 농촌 풍경이 지나가고 도시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문득 생각했다. 자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구원을 향해 가는가? 더 깊은 절망을 향해 가는가? 이틀 후 광저우 도착. 준혁은 조선족 교회를 찾아갔다. 탈북자들을 돕는다는 소문을 들은 곳. 목사는 준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사정을 듣고 나서 도와주기로 했다. 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는 것.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국, 또 다른 국경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목사는 미리 꼭 루트를 연결해 주었고 일주일 후 준혁은 국경을 넘어 태국 땅을 밟았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눈에 눈물이 맺힌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다. 과연 자신을 믿어줄까? USB 속 정보를 인정해줄까? 아니면 북한 스파이로 의심받을까?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사관 문을 열었다. 방콕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나흘은 악몽 같았다. 끝없는 신원 확인과 조사, 의심의 눈초리, 냉담한 질문들. 준혁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121국의 내부 구조, 작전 방식, 동료들의 이름까지 모두 털어놨다. 그리고 USB를 내밀었다. 대사관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즉시 본국에 보고했고 준혁은 특별 기편으로 서울로 이송되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진다. 남한 땅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불안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은 차량에 태워졌다. 창문은 가려져 밖이 보이지 않는다. 차는 한참을 달려 서울 외곽 어딘가. 차에서 내리니 회색빛 건물.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였다. 지하 신문실로 안내되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공간.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빛난다. 책상 너머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고 그중 한 명이
북한 정찰총국 121국 소속이었냐고 묻자 준혁은 맞다고 답했다. USB에 담긴 파일들이 전부 진짜냐는 질문에 자신이 직접 복사한 실제 작전 파일이라고 답했다. 신문은 밤늦게까지 이어진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한다. 준혁의 답변에서 모순을 찾으려는 듯 언제 탈북을 결심했는지, 왜 결심했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북한 측과 내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끝없는 의심과 검증. 며칠 후 이강민이라는 국정원 사이버 팀장이 찾아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다른 요원들과 달리 준혁을 인간적으로 대했다. USB 내용을 분석했는데 진짜라는 것, 대단한 거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내부에서 준혁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 이강민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왜 의심하는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조직 내부에 북한 협력자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그래서 모든 탈북자를 의심한다는 것. 준혁은 충격받았다. 국정원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니. 그렇다면 자신이 제공한 정보도 새어나갈 수 있다. 121국에서도 이미 자신의 탈북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리명철이 추격조를 이끌고 남한까지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다. 준혁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느냐고 묻자 이강민은 잠시 침묵하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순 없다고 답했다. 그날 밤 준혁은 보호시설 방에 혼자 있었다. 창문엔 철창, 복도엔 경비. 보호인지 감시인지 구분이 안 된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북한에서도 감시받고 남한에서도 감시받는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자유는 어디에도 없다.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셨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고, 옳은 일을 하면 하늘이 돕는다고. 하지만 지금 하늘은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다음 날 아침 이강민이 다시 찾아왔고 표정이 심각하다. 큰일이라며 원전 해킹 시도가 포착됐다는 것, 준혁이 준 정보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준혁의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121국이 움직이고 있다. 자신이 막으려던 바로 그 작전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강민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했다. 당신만이 그들의 방식을 안다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속죄였다. 자신이 만든 무기를 자신이 막아야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더 위험에 빠뜨린다 해도.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준혁은 분석팀과 함께 작전실에 투입되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전국 주요 시설의 네트워크 상황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전산망이 특별히 감시되고 있다. 준혁이 화면을 가리키며 이 포트로 침투를 시도할 거라고 설명했다. 121국의 해킹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자신이었다. 3년 동안 그 조직에서 일하며 체득한 모든 노하우가 이제 방어에 쓰인다. 아이러니했다. 공격하던 자가 이제 막는 자가 되었다. 이강민이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방화벽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접속은 즉시 차단하라고.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곧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공격을 막아내야만 한다. 며칠간 밤을 새우며 작업한 끝에 1차 방어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다. 121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루트를 찾을 것이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침투할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이강민이 준혁을 따로 불렀다.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는데 거기엔 한 여성이 앉아 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이강민이 윤서아라는 탈북민 상담사라고 소개했다. 윤서아는 준혁을 조용히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더. 윤서아가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 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강민이 자리를 비켜주며 나갔고 둘만 남았다. 윤서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18년 가을 서울 S병원 전산망 해킹 사건을 기억하느냐고. 준혁의 얼굴이 굳어진다. 기억했다. 그해 가을 121국에서 남한 주요 병원 전산망을 마비시킨 작전이 있었다. 자신이 직접 수행한 임무. 환자 기록이 삭제되고 수술 스케줄이 엉망이 되었다. 당시엔 단순한 혼란 작전이라 생각했다. 윤서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날 그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린다. 준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수술이 지연됐다는 것, 응급실도 혼란스러웠다는 것, 아버지는 제때 처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 준혁의 손이 떨렸다. 윤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것, 자신은 10년 전 먼저 탈북했고, 아버지는 브로커 비용 마련하느라 남아 계셨다는 것, 겨우 탈북에 성공해서 수술 받으려던 참이었다는 것. 준혁은 고개를 들 수 없다. 자신의 키보드 타이핑 몇 번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피해가 지금 눈앞에 구체적인 얼굴로 앉아 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윤서아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준혁은 이제야 깨닫고 있다. 윤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준혁을 증오했다는 것, 이강민이 이야기했을 때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들었다. 하지만 준혁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 세뇌당하고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것. 윤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준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아직은. 하지만 준혁이 지금 하는 일이 옳다는 건 안다는 것,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의 아버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것.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윤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다. 언젠가 준혁을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그녀가 나간 후 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용서. 그 단어가 가슴에 깊이 박힌다.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니, 자격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자신이 만든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준혁은 작전실로 돌아왔다. 눈빛이 달라져 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속죄였고 책임이었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윤서아를 만난 후 준혁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작전실에서 밤낮 없이 작업하며 121국의 공격 패턴을 분석한다. 화면 속 코드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준혁은 그 움직임을 읽어낸다. 자신이 그 코드를 만든 사람이었으니까. 이틀 후 예상대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원전 냉각 시스템으로 침투 시도가 감지된다. 준혁은 즉시 대응 코드를 입력했다. 방화벽이 작동하며 침투를 차단한다.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다. 다른 경로로 우회 공격이 들어온다. 팀원이 재침투 시도 중이라고 외쳤다. 준혁은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린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른다. 공격과 방어가 초 단위로 이어진다. 마치 보이지 않는 상대와 체스를 두는 것 같다. 그때 이강민이 다가왔다. 제안이 하나 있다는 것,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 준혁은 이강민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이 진지하다. 준혁이 미끼가 되는 것, 121국 측의 위치를 흘리는 것, 그들이 제거하러 오면 추적해서 일망타진하는 것.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위험한 작전. 리명철이 직접 올 가능성이 높다. 그는 준혁을 배신자로 여기고 반드시 제거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121국의 남한 내 네트워크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준혁의 대답은 짧고 확고했다. 하겠다고. 이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코드명은 은하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다는 의미였다. 사흘 후 준혁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이동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원룸이지만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주변 건물엔 국정원 요원들이 대기한다. 함정이 쳐진 것이다. 준혁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일부러 121국이 추적할 수 있는 IP로 접속한다. 미끼를 던진 것이다.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만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다. 이틀이 지나고 밤이 깊어갈 무렵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준혁은 긴장했다. 노트북 화면엔 복도 CCTV 영상이 떠 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그중 한 명의 얼굴이 보인다. 리명철이었다.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리명철은 문 앞에 섰다. 꺼내든 총엔 소음기가 달려있다. 전자장비로 도어락을 해제하기 시작한다. 준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린다. 국정원 팀이 움직이려면 리명철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문이 열리고 리명철이 들어온다. 그의 눈이 준혁을 발견하고 총구가 준혁을 향한 순간 창문이 깨지며 섬광탄이 터진다. 국정원 특공대가 진입하고 총소리 없는 제압이 이루어진다. 리명철과 그의 동료는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준혁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본다. 리명철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한때 상관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포로가 되어 있다. 리명철이 준혁을 노려보며 증오로 가득한 목소리로 배신자라고 말했다. 준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아니라고, 자신은 진실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리명철은 비웃었다. 하지만 준혁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리명철의 노트북에서 남한 내 협력자 명단이 발견되었다. 국정원 내부 스파이도 색출되었다. 121국의 남한 네트워크는 완전히 무너졌다. 원전 해킹 시도도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강민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린다. 수고했다고, 준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다. 동료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윤서아, 아버지에 대한 빚. 이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누른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았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작전이 끝난 지 한 달이 흘렀다. 준혁은 국정원의 보호 아래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 이름도 바뀌었다. 김민준. 평범한 이름. 평범한 삶을 살라는 의미였을까? 정부는 준혁의 공로를 인정했다. 국가 안보에 기여했다며 특별 귀화를 허가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자유로운 사회, 선택할 수 있는 삶. 31년을 북한 체제 속에서 살았던 자에게 이 모든 것은 낯설기만 했다. 어느 봄날 오후 준혁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는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한다. 평범한 일상.
준혁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다. 윤서아였다. 준혁은 놀라 일어났지만 윤서아가 먼저 앉으라고 말했다. 조심스럽게 다시 앉았다. 윤서아도 옆에 앉는다. 한동안 둘은 말없이 강을 바라본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린다. 윤서아가 조용히 원전 테러를 막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자신이 만든 무기였으니까 자신이 막아야 했다고. 윤서아는 준혁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다. 아버지 생각을 했다는 것,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했다는 것, 아마도 용서하라고 하셨을 것 같다는 것.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윤서아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낸다. 아버지의 유품이라는 것, 낡은 성경책이라는 것, 북한에서 숨겨가지고 오신 거라는 것.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성경책이 나온다. 윤서아가 한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밑줄이 그어진 구절.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준혁은 그 글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윤서아도 눈물을 닦는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순 없다는 것, 하지만 시작은 하려고 한다는 것, 증오로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 준혁은 고개를 숙인다. 정말 감사하다고. 윤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기 전 준혁을 돌아보며 말했다. 김민준이라는 새로운 이름처럼 새로운 삶을 살라고, 과거의 죄책감에 갇히지 말라고. 그녀가 떠난 후 준혁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강물이 흘러가고 벚꽃이 지고 해가 기울어 간다. 깊은 숨을 들이쉰다. 용서. 그것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한 것.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다. 다음 날 준혁은 국정원 사이버팀에 정식으로 합류했다. 이강민 팀장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북한 사이버 위협을 막는 일. 한때 자신이 속했던 조직과 싸우는 일. 아이러니했지만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속죄였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나설 때 준혁은 서울 야경을 바라본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인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누군가의 희망이었다. 준혁은 다짐했다. 이 불빛들을 지키겠다고. 더 이상 어둠의 편에 서지 않겠다고. 그날 밤 준혁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USB를 품고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끝난 것 같았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한준혁은 죽었다. 그리고 김민준이 태어났다. 북한 해커에서 남한 수호자로, 배신자에서 구원자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되낸다. 오늘도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자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이자 최선의 삶이라고. 진실을 선택하는 것은 두렵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은 더 고통스럽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지 않지만 첫걸음은 언제든 뗄 수 있다. 과거의 죄는 지울 수 없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미래는 바꿀 수 있다.